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공천 헌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제명이 확실시되는 윤리특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김경 서울시 의원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사직서에서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사퇴 결정은 곧 열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의식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공천헌금 외에도 의혹이 워낙 많아 의원직 제명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 잦은 사태로 징계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가족회사 수백억 수주 논란도 큰 압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강선우 의원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김경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 수사도 이어가고 있는데 경찰은 조사할 준비가 되는 대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현호 기자, 오늘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이 기존에 수사하던 1억 공천헌금 의혹에 더해 김 시의원이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현직 의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김 시의원이 금품 전달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된 이른바 황금 PC도 포렌식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김경 시의원과 금품 전달을 논의한 상대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 A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 강선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인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돈을 돌려받은 김 시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강 의원에게 다시 1억 3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강선우 의원이나 김경 시 의원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지도 관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금까지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출석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추가 소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경찰에 출석해 21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받은 강선 의원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강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까지 3명을 피의자로 그리고 참고인으로는 4명을 소환 조사한 상황입니다.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경찰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서 절차에 따라서 엄정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헌금 의혹 등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일단 경찰은 오늘 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제기된 13가지 의혹과 관련해 밤낮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소환 조사를 두고는 조사 준비가 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조사나 자료 분석부터 끝내야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수사 경과에 따라 김 의원 조사를 한 번 할지 수차례 나눠서 할지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지난주엔 김 의원 아내와 최측근인 이지희 구의원을 소환해서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부터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8명 그리고 참고인 25명을 경찰이 여태까지 조사했는데 다른 의혹 수사에도 계속 속도를 붙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규 원전 건설에 미온적이었지만 신규 원전 찬성 여론과 인공지능 확산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전 정부 때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새로 짓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확정된 뒤 정부가 바뀌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2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의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신규 원전에 찬성했고 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결국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 아니냐, 정책 실패라고 받아들이냐는 지적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과 똑같이 가기 어려워진 상황이 정부가 원전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 부지를 선정하고 오는 2031년 건설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에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의 정책 혼선 속 시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신규 원전 부지와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1% 오른 1003으로 개장해 4년여 만에 1000을 넘은 데 이어서 7% 이상 올라 1064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지수가 폭등하면서 5분간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처음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0.2% 오른 4,997로 출발해 장 초반엔 5,000을 넘었지만 상승세가 급격히 꺾이면서 0.8% 내린 4,949로 마감했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에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고인의 시신은 내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장례를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방식으로 엄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관을 맡아 오는 31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집니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 인사가 숨졌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장례의식으로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유가족,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고인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위해 기관장을 겸하는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의장의 시신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됩니다. 장례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연결식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장례위원회 구성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기관장 플러스 사회장으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정당 대표, 민주당 당대표, 그다음에 정부 측 대표, 그리고 필요하면 또 시민사회 쪽 대표 등이 공동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2일 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이 부의장은 이튿날 호흡곤란을 호소해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칠선 의원 출신인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분간 정쟁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여당 지도부 회의는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은 정장에 추모 리본을 달고 회의에 참석했고 걸개도 민주주의 거목의 별세를 애도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에 큰 어른을 잃었다며 추모 발언이 이어졌고 일부는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에 큰 별이 졌습니다.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기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는 애도에만 집중하자며 이번 주를 무정쟁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애초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 대법관 증언 등의 내용이 담긴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올리려 했지만 여야 간 합의된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용수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나 간첩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유력합니다. 장례 기간 중에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빈소를 지키며 상주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전 총리 별세 당일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공식 논평을 냈는데 추모와는 별개로 여당을 향한 반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검을 피하는 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뇌물로 공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의 통일교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비리 수사만 미온적이라고 상대성 이론까지 언급하며 특검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전재수, 김병기, 강선우, 장경태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여기에 다음 달 본격 가동되는 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헌법재판소로도 향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피고인을 차별하는 건 평등권 침해고 법안을 통과시켜준 우원식 의장도 야당 의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헌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나아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워 청와대로까지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인사라인 전면 교체해주기 바랍니다.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국정운영 기조전환도 요구합니다. 정쟁 자제에 나선 민주당과 달리 야당의 전투 의지는 장동혁 대표의 복귀 임박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만큼은 여야 대치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도 반면 각 당의 내홍과 특검 전국을 고려하면 사실상 폭풍 전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내홍은 이해찬 전 총리 별세를 계기로 잠시 가라앉았지만 정청래 대표를 향한 반발은 여전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관련 내부 논의에 착수하되 흡수 통합론에는 반발하면서 선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의 뿌리격인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를 계기로 펄펄 끓던 민주당은 잠시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갈등 자제령을 내렸고 초선 의원들 역시 긴급 회동을 미루는 등 분쟁의 부싯돌을 치우는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에 공개 반발하던 비당권파 최고위원들도 이날만큼은 추모에 집중하며 공개석상에서의 현안 언급을 피했습니다. 고인이 세운 뼈대와 가르침 위에 더 단단한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추모 기간 일시 휴전에 가까울 뿐 물밑 합당 반대 기류는 여전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 대표의 당무 처리 방식은 물론 지방선거 승리라는 명분 자체에도 의구심을 표하는 시선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중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잡긴커녕 더 왼쪽으로 가려 하는 게 모순된다는 건데 친명계는 결국 당권 연임이 본심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선 승리는 명목이고 8월 전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합당 제의를 받은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에 이어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수기를 시작했습니다. 규모 열세를 단합으로 극복하려는 듯 조국 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하며 힘을 실어주는 기류입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흡수 통합 여지를 열어두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연합이어야 합니다. 조 대표도 개혁 입법 구상을 발표하며 혁신당 DNA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관련 법안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방선거도 예정대로 독자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대당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협상력을 끌어올려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당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최고위원이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서 당내 분란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지지율이 낮게 나온 여론조사만을 소개해서 지도부를 공격하는 매우 용의주도한 테러 공격을 자행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비윤리적이고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방치한다면 당의 존립 기반이 위험해질 뿐 아니라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시켜서 6.3 지방선거에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2일 단식을 멈추고 치료받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 나흘 만인 오늘 퇴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지만 재활과 회복 환경을 고려해 오늘 점심 무렵 퇴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엄중한 전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복귀 시점은 건강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에 각종 의혹 관련 TF를 꾸리고 집중 수사 중인 경찰이 유출 피해를 본 계정이 3천만 건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주장하는 유출 피해 규모의 10,000배 이상인데 경찰은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크게 7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유출 피해를 본 계정이 3천만 건 이상인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천여 건뿐이고 유출된 정보도 모두 회수됐다던 쿠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3,000개 계정이 저장되었고 약 2,700개 아파트 공동 현관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보가 유출된 계정이 3천만 건 이상인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 발표와 10,000배 넘게 차이나는 수치인데 박 서울청장은 쿠팡과 정보 유출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쿠팡 측에 축소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헤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하고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열어뒀습니다. 앞서 청문회를 마치고 지난 연말 출국한 로저스 대표는 지난 5일과 14일에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서울청장은 아직 3번째로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지나지 않았다면서도 응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절차대로 진행된다며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본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인데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A씨에 대해서는 한국 법으로 처벌한다는 목표 아래 인터폴과 형사사법 공조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쿠팡의 미국 투자사 등 일부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원칙과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이 엄성환 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있었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가 상설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엄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쿠팡 물류와 택배 부문을 이끌 당시 취업 규칙을 불리하게 바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을 갑작스레 변경한 이유입니다. 애초 1년 이상이란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단순히 제외해서 계산해 오던 것을 1년 이상 일한 근로자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주라도 근로시간 15시간을 못 채웠다면 산정기간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 불렸습니다. 특검은 엄 전 대표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취업 규칙을 변경한 건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변경된 취업 규칙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엄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엄 전 대표를 불기소 처분한 경위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특검은 오는 3월 5일까지 30일의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찰이 인천의 한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종사자 1명을 더 입건하고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인천의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 원장 A씨와 종사자 B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B씨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SUV가 3층 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나가 1층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건물 3층에 주차된 흰색 SUV가 출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건물 벽을 뚫고 나간 차량은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경험을 내면서 무조건 빠른 속도로 직진을 해가지고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 가보니까 근무자 얘기가 가보니까 바로 차가 떨어져가 있는 거죠. 사고가 난 시각은 저녁 7시 반쯤. 식당이 모여있는 곳에 차가 떨어져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차가 떨어질 당시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운전자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술도 취하고 아마 사고 충격이 있었는지 운전석에 어떻게 앉았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네. 주차장 벽면에는 철제 난간이 설치돼 있었지만 돌진하는 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대형마트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은 택시가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차장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한파 속에 대기가 바짝 메마르면서 겨울 산불이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원인의 40%가 건축물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새벽 서울 수락산에서도 산불이 나는 등 도심 지역 산불도 비상입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산등 성인을 붉은 불띠가 꼬리를 물고 둘러쌉니다. 지난 새벽 서울 노원구 수락산 수암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영하권 강추위에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축구장 2.5배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이번 수락산 산불을 포함해 오늘 오전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37건. 그중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산불은 구룡마을에 이어 이미 두 번째입니다. 또 오전까지 발생한 산불 통계만 봐도 26일 기준 최근 10년 평균치인 35건을 넘어 이례적으로 산불이 많았던 지난해 44건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부터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건 잦은 한파 속에 건조한 강풍이 더해지면서 난방기구와 전열기 사용 등으로 인한 건축물 화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이례적으로 서울, 부산 등 도심에서도 산림 인근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위험이 고조되며 빨간불이 켜진 곳은 영남 지방입니다. 올해 전국의 1월 누적 강수량은 3.8mm로 예년의 19.4% 수준. 특히 경남의 1월 강수량은 예년의 1.4%, 경북은 15.3%로 극심한 강수 부족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영남 지방으로 올해 겨울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발생한 산불 중 57%가 영남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한파로 난방기 사용 등이 늘면서 건축물 화재가 산으로 번진 비중이 40%에 달하는데 이는 예년 평균보다 6.5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강추위와 강풍이 지속하는 가운데 강원과 영남에 이어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당분간 난방과 전열 기구 관리는 물론 산림 주변에서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을 공식화한 가운데 부동산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당분간 절세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지만 토호제 등 제약 속에 급매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양도세 중과 부활이 대통령 발언으로 확정됐지만 중개업자들은 큰 변화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는 특별히 뭐 매물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렇다 해서 뭐 특별히 뭐 나오고 그런 건 양도세 중과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2주택자가 송파구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3년 보유하고 11억 원의 양도차익을 봤을 경우 양도세가 4억 3,805만 원에서 7억 1,217만 원으로 급증하는 상황. 당분간은 절세 목적의 급매물 증가가 나올 것으로 예견됐습니다. 다만 중과세 회피를 위한 급매물 증가가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엔 다소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이유는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매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팔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였잖아요. 뭐 예전 같으면 나 팔아야지 하고 좀 물건들이 속속속속 나올 텐데 토지거래 허가면 어떻게 지금 혼자 살고 있을 텐데.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고 핵심지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커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중과를 하게 되면 이 매물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매물이 축소되어서 시장이 우상향하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아파트 등 집합 건물 증여 건수는 한 달 전 대비 47% 급증한 상황. 중과가 부활하는 5월 10일 이후에 매물 잠김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버티기 수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 모두에게 부담이 큰 보유세 인상 여부가 오히려 더 큰 변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땅값이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전국 땅값이 2.25% 올라 한 해 전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 2년 전보다는 1.43%포인트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땅값 상승률이 6.18%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가 6.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의 가파른 상승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가 14배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평균 가격 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14.4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전국 5분위 가격은 13억 4,296만 원, 1분위 가격은 9,292만 원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는 피의자 17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소개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연예빙자 사기 등 혐의로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는 한국인 피의자들로 지난 23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피의자 17명 가운데 6명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범행에 어떻게 가담하게 되셨어요?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범죄 강요받은 거 있으세요? 대부분 20대와 30대로 국내 송환 이후 홍성경찰서와 보령경찰서에 입감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연예빙자 사기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지난달 4일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검거됐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상에서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간 것 같고요. 강요에 의해서 일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사한 결과 강요에 의한 행위는 아닌 걸로. 경찰은 조직원 6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검거됐고 외국 국적 총책의 신원을 파악해 적색 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3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온라인 사기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다며 이들도 조만간 송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피의자를 강제 송환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TF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스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 공조를 통해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군경 합동조사 전담팀이 최근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과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그제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23일에는 북한에 날린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가 있는 장모 씨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첫 재판에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박 전 장관은 법정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첫 재판 출석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 그대로실까요? 한다수 재판. 충분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에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내란 범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출국 금지 조치에 대비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하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지시한 행위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박 전 장관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고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설득에 실패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인 목적의 직무 수행은 전혀 없었다며 일축했습니다. 입장 차가 큰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 곳곳에서 박 전 장관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내란으로 인정하고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내란 특검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무죄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도 오늘 오후 4시쯤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과 외환 사건을 도맡아 심리할 영장 전담 법관으로 남세진, 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2일 2월 법관 정기 사무 분담까지 임시로 근무할 영장 전담 법관이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9일 다시 전체 판사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레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는 기소된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해왔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거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오는 28일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의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김 씨는 여전히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상황도 잘 몰랐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라 돈을 대는 단순 전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주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데다 손실보장 약정까지 맺어 주가 조작을 모를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당에게 돈을 맡기며 40%라는 고율의 이익 분배까지 약속해줬다고 말하는 녹취까지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고 버티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실물을 제출하자 의례적 선물로 받은 거라고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장 차관이 통일교 행사에 축사하고 일부 통일교 수건 사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론하는 등 실제 청탁이 실현된 점에 주목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는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명 씨와 김 씨 사이 문자를 보면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의를 이어간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반박합니다. 이렇게 몰랐다와 알았다, 있었다와 없었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데 대해 차 씨 측이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소속사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차은우 씨 어머니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전 씨는 2020년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곳에서 2021년부터 차은우 씨 가족이 운영하는 걸로 알려진 장어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되던 장어집은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동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안에 아무것도 없이 아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세무당국은 차 씨 측이 장어집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해 세 부담을 줄인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위치나 건물의 활용 형태가 정상급 연예인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규모나 인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고요. 실제로 이 모친 법인이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그 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차은우 씨 측에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차 씨의 소속사는 세금 추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 모친이 설립한 회사를 주식회사에서 유한 책임회사로 전환하고 세제상 유리한 성장 관리 권역인 강화도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주소를 옮긴 점 등을 비춰볼 때 전문가 조언에 따라 전반적인 설계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유한 회사가 안 받아도 돼요. 마음대로 돈 못 쓰죠. 회계사가 와서 감사하면 법인도 취득세도 3분의 1로 아낄 수 있고 성장관리권 여기 하면. 차은우 씨를 모델로 기용한 일부 브랜드가 SNS에서 사진을 내리는 등 여론을 주시하는 가운데 올 2분기 공개 예정인 차 씨의 넷플릭스 주연작 등 차기작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내 1, 2위 렌터카 사업자의 기업 결합이 불허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2위 렌터카 업체 SK렌터카를 소유한 사모펀드 어피니티에 국내 1위 렌터카 업체 롯데렌탈 인수를 금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LS가 중복 상장 논란이 제기된 그룹 계열사 에식스 솔루션스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LS는 주주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에식스 솔루션스 상장 전 투자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와 새로운 투자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금값이 사상 처음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련된 국제정세 긴장 고조 여파로 연일 치솟는 금값은 올해 6,400달러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상승세를 이어온 국제금 현물 가격과 2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처음으로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 증가, 상장 지수펀드 ETF 사상 최대 자금 유입에 힘입어 금값은 지난해 약 65% 급등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높아진 위기감과 달러 자산 회피 등으로 안전자산 투자 수요가 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면 올해 최고 6,40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평균 5,375달러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قلت ثقة المستهلك بالدولار بالعملات الأجنبية الموجودة حاليا يعتبر ملجأ وملاذ آمن للاستثمار والاستهلاك.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금 보유국인 독일에선 미국의 많은 금을 보관하는 건 이제 위험하다며 되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보유량의 37%인 1236톤, 282조 원 상당을 뉴욕 연방준비제도 지하 금고에 예치해뒀습니다. 앞서 국제 은값도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은가격은 지난해 150% 넘게 뛰었습니다. 은은 귀금속이자 인공지능 장비, 전기차, 2차 전지 등 첨단 제조업에 널리 쓰이는 산업 소재로도 수요가 큽니다. 때문에 가격 상승 잠재력은 금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민간인 사살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요원들이 숨진 남성의 총을 빼앗은 뒤에도 총격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까지 우려를 나타내자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미국 이민 단속 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했던 30대 백인 남성을 땅에 넘어뜨리고 제압합니다. 달려든 요원들이 남성의 허리춤에서 총기를 빼내는 듯한 모습도 확인됩니다. 목격자들은 요원들이 총을 빼앗기고 제압당한 남성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말합니다. These goons are going around without any respect for the Constitution or our rights.
And people are being killed. They're being assassinated in our streets. It needs to stop. 이에 대해 이민 당국은 정당방위라며 책임을 숨진 남성에게 돌렸습니다. 특히 총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한 폭도라고 비난했습니다. He brought a semi-automatic weapon to a riot, assaulted federal officers, and at some point they saw that weapo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인 총기 옹호 단체들이 발끈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누구나 시위에 참여하거나 단순 참관하는 동안에도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가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사살한 요원의 행동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철수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과 연방정부 셧다운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눈 폭풍이 강타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남부부터 북동부 지역에 눈과 함께 극심한 한파로 100만 가구 넘게 정전되는 등 최소 22개 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이 겨울 테마파크로 변했습니다. 의사당 주변에서는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하지만 어린이들에겐 신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깜짝 선물입니다. 근처 공원에선 어른들도 눈싸움을 즐기며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city is coming together to peg each other with snowballs. It's always nice. You don't know anyone here, but you know everyone here. So it feels cool. 하지만 미국 동부는 물론 남부와 중부를 강타한 눈폭풍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텍사스 등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눈이 그치지 않으면서 하늘길도 막혀 일요일 하루에만 워싱턴 DC, 뉴욕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운행에 나선 차량들은 눈 속에 고립되거나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Broke down and or not broke down, but they're stuck in a Cadillac and they couldn't get to work, so I dropped them off at work. Their coworkers stuck at the same spot. They can't get to work.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눈폭풍으로 미국 34개 주 2억 3천만 명이 영향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버지니아주에서도 스쿨버스 차량이 다닐 수 없어 26일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폭풍 영향권에 있는 최소 22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연방정부는 26일 사무실을 닫기로 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눈폭풍이 북동부로 이동하면서 월요일인 26일까지 계속된 뒤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국군 2인자의 낙마가 공식 확인된 이튿날 군대 당 조직 선거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사연임의 쐐기를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집권 3기의 문을 연 2023년 3월 양회. 새로 뽑힌 중앙군사위원회 장군 6명이 선서에 나섭니다. 그런데 대표로 나온 장유샤 제1부주석이 실수를 하고 맙니다. 원래 법정 책임을 이행한다고 암송해야 할 대목을 헌법으로 잘못 읊은 겁니다. 뒤따라 복창하던 나머지 장성들 사이에선 순간 불협 화음이 연출됩니다. 维护宪法权威维护宪法权威履行宪法职责履行宪法职责 공교롭게도 불과 3년 뒤 이들 대부분은 위법 행위로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남은 건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 주석과 부패 척결에 칼자루를 쥔 장성민 기율검사위 서기 2명뿐입니다. 严重辜负党中央、中央军委信任重托，严重践踏破坏军委主席负责制。 지난 24일 군부 서열 2위인 장유샤 부주석을 내친 이튿날 군대 당조직 선거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국내 당 대표 대회나 당위원회 등의 선거 업무를 재정비한 것으로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지방 당대회와 전국 대표 선출을 염두에 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선 민주적 투표 절차보단 사전 인사 검증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침 성격을 띠는 셈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로 꾸려졌다던 군 수뇌부가 사실상 무너진 만큼 4연임 포석은 총구 권력 재편에서부터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 발표 직후 방한한 미 국방부 차관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군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는 한반도 재래식 방위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원칙 아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 불리는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틀 전 한반도 방어에 있어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한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이 공개되면서 화두는 우리 군의 국방력 강화에 집중됐습니다. 양측은 특히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한미 군사 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며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2026 NDS에서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평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려면 전시작전권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3단계 조건 충족에 속도를 내기 위한 협력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은 동맹의 공동 책임을 가장 잘 이해하는 모범 국가라며 앞으로 양국 관계는 더 튼튼해질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President Lee's decision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3.5% and to assume greater responsibility for South Korea's conventional defense reflects a clear-eyed and sage understanding of how to address the security environment that we all face. 콜비 차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각각 따로 만나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안보 현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 복원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북 정책 방향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국제 펜싱 연맹 사브르 월드컵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상욱과 도경동, 박상원, 임재윤으로 팀을 꾸린 펜싱 사브르 대표팀은 미국에서 열린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미국을 45대 40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한 오상욱은 대회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보다 춥겠고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4, 5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며 춥겠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립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5cm,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오겠고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점차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척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고인의 시신은 내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장례를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방식으로 엄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관을 맡아 오는 31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집니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 인사가 숨졌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장례의식으로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유가족,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고인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위해 기관장을 겸하는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의장의 시신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됩니다. 장례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영결식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장례위원회 구성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기관장 플러스 사회장으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정당 대표, 민주당 당대표, 그다음에 정부 측 대표, 그리고 필요하면 또 시민사회 쪽 대표 등이 공동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일 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이 부의장은 이튿날 호흡곤란을 호소해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칠선 의원 출신인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고 최소한의 당무만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에 집중하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의제와 관련해서는 추모 기간 양당 사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는 이후에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천원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제명이 확실시되는 윤리특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김경 서울시 의원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사직서에서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불찰이며 어떤 별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사퇴 결정은 곧 열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의식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공천원금 외에도 의혹이 워낙 많아 의원직 제명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 잦은 사태로 징계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가족회사 수백억 수주 논란도 큰 압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김경 시의원이 사퇴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공천뇌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의원과 불법 의혹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은 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수사 방향은 민주당의 조직적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책임 있는 해명 대신 시간 끌기와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내홍은 이해찬 전 총리 별세를 계기로 잠시 가라앉았지만 정청래 대표를 향한 반발은 여전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관련 내부 논의에 착수하되 흡수 통합론에는 반발하면서 성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당의 뿌리격인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를 계기로 펄펄 끓던 민주당은 잠시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갈등 자제령을 내렸고 초선 의원들 역시 긴급 회동을 미루는 등 분쟁의 부싯돌을 치우는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에 공개 반발하던 비당권파 최고위원들도 이날만큼은 추모에 집중하며
공개석상에서의 현안 언급을 피했습니다. 고인이 세운 뼈대와 가르침 위에 더 단단한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추모 기간 일시 휴전에 가까울 뿐 물밑 합당 반대 기류는 여전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 대표의 당무 처리 방식은 물론 지방선거 승리라는 명분 자체에도 의구심을 표하는 시선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중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잡긴커녕 더 왼쪽으로 가려 하는 게 모순된다는 건데 친명계는 결국 당권 연임이 본심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선 승리는 명목이고 8월 전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합당 제의를 받은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에 이어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수기를 시작했습니다. 규모 열세를 단합으로 극복하려는 듯 조국 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하며 힘을 실어주는 기류입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흡수 통합 여지를 열어두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어야 합니다. 조 대표도 개혁 입법 구상을 발표하며 혁신당 DNA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관련 법안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방선거도 예정대로 독자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대당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협상력을 끌어올려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만에 퇴원하며 국회 복귀를 앞둔 가운데 당내 시선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 여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 공조를 이어온 개혁신당이 장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단식을 중단한 점을 지적하며 범야권연대에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8일간의 단식 끝에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료진과 주변의 만류에도 장 대표의 복귀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완쾌된 건 아닌 만큼 공개 행보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의료진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회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극구 말렸다고 했으나 본인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 대표의 복귀 시점과 맞물려 당내 최대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단식 기간 한 전 대표가 단식장을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지도부는 끝내 사실관계 관련 소명이 없었다는데 무게를 두는 기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징계 철회를 외친 주말 집회에서 지도부 퇴진 등 강경 목소리가 분출된 점이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당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식 이전의 내홍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제명만은 피하자는 의견과 오히려 사태를 빨리 매듭져야 한다는 요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과의 굳건한 특검 공조 지속 여부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장 대표의 단식 중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며 연대에 이상 징후가 생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근혜라는 카드로 종결을 했으니 그다음에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단절이 있었던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을까. 범보수 두 당의 연대 강론을 둘러싼 기싸움이 본격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당 안팎의 파열음은 결국 복귀를 앞둔 장동혁 대표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오는 29일로 예정된 다음 지도부 회의를 전후로 한 메시지가 주요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당 지도부와 당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최고위원이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서 당내 분란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지지율이 낮게 나온 여론조사만을 소개해서 지도부를 공격하는 매우 용의주도한 테러 공격을 자행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비윤리적이고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방치한다면 당의 존립 기반이 위험해질 뿐 아니라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시켜서 6.3 지방선거에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는 피의자 17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소개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연예빙자 사기 등 혐의로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는 한국인 피의자들로 지난 23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피의자 17명 가운데 6명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범행에 어떻게 가담하게 되셨어요?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범죄 강요받은 거 있으세요? 대부분 20대와 30대로 국내 송환 이후 홍성경찰서와 보령경찰서에 입감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연예빙자 사기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지난달 4일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검거됐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상에서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간 것 같고요. 강요에 의해서 일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사한 결과 강요에 의한 행위는 아닌 걸로. 경찰은 조직원 6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검거됐고 외국 국적 총책의 신원을 파악해 적색 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3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온라인 사기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다며 이들도 조만간 송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피의자들을 강제 송환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TF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스캠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 공조를 통해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가덕도 테러 사건의 수사팀이 부산경찰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은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단장을 맡아 2개의 수사대 45명 규모로 꾸려졌고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부산경찰청장의 지휘와 보고 없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관리합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세운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찬성했고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안정적 전력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정부는 결국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에 준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스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힘을 못 받았던 코스닥 지수가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장중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프로그램 매수 주문을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꿈의 5,000피를 달성하는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닥 지수도 마침내 1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한 건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지수는 하루에만 7% 급등하며 106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사상 최고치도 돌파했습니다.
한때 상승세가 커지자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주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하루 동안 개인이 3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4,300억 원, 특히 기관은 2조 6천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레버리지 투자 수요도 급증하면서 주문을 넣기 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사이트도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5천 달성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여권의 코스닥 3천 정책에 주목하며 바이오와 2차 전지 등 코스닥 종목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피 5천을 달성하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가 올라갔거든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믿고 코스피 쪽에서 또 투자 못 하셨던 분들이 좀 이제 코스닥으로 방향을 바꿔서 급하게 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사흘 연속 장중에 5천선을 돌파했지만 장 막판 4,940선으로 밀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주가도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15만 전자를 지켰지만 SK하이닉스와 현대차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5원 넘게 내렸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1,4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유무죄 판단과 양형을 두고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전합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장을 냈습니다. 유죄가 나온 법리가 부당하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다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바가 없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성은 안 하고 책임을 벗어나려는 태도만 보였다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실상 완승이라 생각할 법한 특검도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와 일부 내란 관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도 1심에서 무죄를 받는 등 내란 사건이 서로 연결된 구조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계적 항소를 지향해온 최근의 검찰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별법 통과로 설치되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의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가 모레 내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 모습이 생중계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중요 사건 1심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형이 나오자 붉게 오른 윤 전 대통령 얼굴이 그대로 생중계됐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하며 울컥하는 재판장 모습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오는 28일에는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도 법정 모습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언론사가 촬영 허가를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해 결정하는데 언론사에서는 전직 영부인의 국정농단 사건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실시간 중계 허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 과정이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그간 법정 촬영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왔습니다. 10차 공판 때는 서증 조사 전까지 5분 정도 장면만 녹화로 공개됐고 결심 공판 때는 재판 시작 전 30초만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피고인의 사생활과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해야 한다고 제한적 허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본 건데 선고기일인 만큼 다른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 씨 측은 중계 여부에 관계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오늘 헌재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피고인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태화강 강변 축구장 5개 크기 억새밭이 방화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피의자가 라이터로 불을 지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주말 저녁 시간, 강변 넉새밭 곳곳에서 불기둥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화재 현장에 난데없이 자전거 한 대가 나타나더니 지나간 도로에서 새롭게 불이 시작됩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뒤로한 채 자전거는 유유히 억새밭을 빠져나갑니다. 자전거에 탄 사람은 50대 남성 A씨. 경찰은 라이터로 억새밭 6곳에 불을 붙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갈대숲 자전거 타고 가면서 갈대숲에 불을 붙이고 또 이동해서 또 붙이고 이동해서 붙이고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 불로 3만 5천 제곱미터가 되는 억새밭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울산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한 달 동안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 3,000세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바람에 불길이 날아들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자체는 안전 안내 문자까지 보냈고 1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조 경보로 변경되어 발효 중에 있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도 번질 수 있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은 자백했지만 동기는 행설수설하는 등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화 하루 만에 A씨를 건거한 경찰은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저지른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연장과 쇼핑몰, 심지어 정부 기관을 상대로도 허위 폭파 협박 신고가 반복되면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경찰이 앞으로는 모든 허위 협박범을 상대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민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한때 국방부가 주변 경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도 등장해 경찰 특공대가 연이틀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폭발물 전문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좀 수색하고 이럴 예정이니까 이렇게 너무 막 그걸로 만약에 본다고 해서 이렇게 막 혼동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폭파 협박 신고가 전국적으로 반복됐지만 모두 거짓 신고로 밝혀지면서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게 1,200만 원가량 세금이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또 피해가 비교적 컸던 경우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왔던 관행을 벗어나 앞으로는 소액이더라도 모든 사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중대위협사건 대응TF가 현재까지 수사를 개시한 사건 22건 가운데 11건은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1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외에도 허위 협박범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올해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시가 쓰레기 처리 대책을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는데 부족한 소각시설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자원을 아껴 쓰고 쓰레기도 줄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곳이 한층 바빠질 예정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포화로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자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민 한 사람이 1년에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는 48개. 1년에 1개씩만 줄여 2년이면 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양과 맞먹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900톤 가까이 처리하는 민간시설 의존을 벗어나기엔 턱없이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이들 시설이 있는 곳은 하나같이 서울 바깥 지역. 쓰레기는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감량이나 재활용으로 이 문제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조그만 거에도 하나하나 저희가 집중을 해서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나가겠다. 직매립이 막히자 일부 수도권 쓰레기가 멀게는 충청 지역까지 건너가면서 처리 비용도 늘어나고 지역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공소각시설을 현대화해 처리 수준을 높이는 게 답이지만 역시나 지역 주민 반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관건인데 서울시는 2033년까지 100% 공공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 제시 말고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하자 생리대 제조업체가 중저가 라인 강화에 나섰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중저가 생리대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2분기에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G생활건강과 유니참그룹의 합작사 LG유니참도 합리적 가격의 기본형 생리대를 3월 중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이른바 온열 현상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경북 의성 빙계 계곡에서 겨울철에도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풍열지의 온열 현상이 확인돼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의성 빙계 계곡의 주변 기온은 4도 안팎이었지만 온열 현상이 있는 곳에서는 최고 18.1도의 높은 온도가 관측됐습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죠. 네, 차 씨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종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천재 그리고 엄친아 수식어를 받았고 또 일명 차은우 보유국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애정을 듬뿍 받았던 차은우 씨가 그것도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에 최대 규모로 추징금을 부과받았어요. 그렇습니다. 200억대의 규모로 이제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에 대한 추징 통보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K-드라마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차은우 배우에 대한 소득세 탈루,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기존까지는 수십억대의 추징금 세금을 낸 연예인들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1인 기획사를 세워서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1인의 소득을 법인세로 기속시켰다라는
했다라고 했다가 적발된 사례에 이어서 이젠 아예 법인 대 법인 간의 거래 관계를 만들어서 이 소득세를 탈루하라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되어 있고 특히 소속사도 이미 80억대의 추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0억으로 그대로 확정될지 조금 감액될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 소득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200억 탈세 의혹이라면은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세계적인 스타들 같은 경우도 수백억대의 탈세 논란이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중에는 200억 규모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차은우 씨가 많은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그와 결부된 세금 신고는 정당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거나 또는 세법상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억 규모라는 것은 본래 내야 될 세금이나 또는 감액시켰던 금액은 한 100수십억대로 추산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가산세로 오히려 더 내야 될 돈이 수십억이라고 한다면 총 규모가 200억까지 이를 수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가세 적부심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가세 처분이 조금 부당하거나 가다하다라고 한다면 수십억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예 이 세금이 없어지거나 이 세무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나선 데 대해서 일명 저승자 사자로 불린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더 짙다고 보는 이렇게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 조세 포탈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가산세가 나올 정도로 불성실 신고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조사 4국은 국세청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릴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에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팀이기도 하고 고강도로 면밀하게 보는 팀이기도 하고 사회적 중요 사건을 다루는 만큼 조세 3국이 철저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워낙에 국세청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신고, 소득세 탈루에 대해서는 엄격한 추세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연예인들에 대한 탈루도 지속적으로 적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차은우 씨 마찬가지로 조사 4국에서 이 거래, 이 세금 신고는 매우 부적당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차은우 씨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 식당 그 건물을 주소지로 한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가 있다는 의혹인가요? 네, 페이커 펑컨인지 실제 관련된 업무를 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소속사가 있고 소속사를 통해서 그 연예계 매출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받았다고 한다면 본래의 원칙적인 목적은 소속사가 그 매출에 대해서 약정된 수익을 차은우 씨 개인에게 배분을 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배분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면 최고 45%까지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구조 하에서 45%를 내면 100억을 벌면 45억 원을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절세 탈세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서 A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그러면 소속사가 A법인에게 매출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배하면 이 소속사가 이 차은우 씨한테 줘야 되는 수익이 좀 줄고 그만큼 개인 소득세가 줄고요. 이 A법인에게 돈을 나눠주므로 인해서 A법인이 가지는 수익은 또 법인세로 이 조금 낮춰서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총 수익에 대한 최종 세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사건이고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것은 개인 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49%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법인세율은 최고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5%가 적용되다 보니 이 소득세율 차이를 이익으로 보고 이렇게 법인과 법인 간에 나눠먹기식 매출 분배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 관계였고 실질적인 어떤 용역을 수행했다라면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A라는 회사가 도대체 이런 많은 액수의 용역 대금을 받을 만한 용역을 했는가. 연예인에 대한 용역이라는 건 뭐 연예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연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지원했다는 건데 그런 실질적인 행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허위 매출이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소속사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다라는 이유로 이미 80억 원대 추징금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가세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매출을 분배하고 용역대금으로 간 계약 자체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세 45% 대신에 법인세 10에서 20%만 낼 수 있게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종종 있는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기 싫으니까 다른 법인에게 여러 가지 용역대금이나 뭐 컨설트 비용이나 이렇게 매출을 나눠주고 그 매출을 법인세를 내어 가져오고 다시 받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법인과 법인 간의 용역대금, 컨설팅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허위 거래 관계라든가 통정 거래 관계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피 컴퍼니로서 용역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법인들이 매출을 나눠 가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조세 포탈 또는 이 조세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200억대의 가산세가 나올 만큼의 소득세가 다시 부과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차 씨 측 가족이 세운 법인 주소 보면은 지금 저희 뒤쪽으로 보이는 저 건물인데 텅텅 비어 있어서 이게 회사 운영이 된 곳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이 실질과세 원칙,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고 정당한 어떤 계약 관계였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그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장어집이었다가 이 강남 모처로 법인 주소는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 내에 실질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이 없다거나 또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거나 그리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매출은 허위 매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로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라고 하면 깡통 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조세 당국은 보고 관련해서 이 용역 대금을 배분한 이 용역 계약은 실질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나아간 게 아닐까 합니다. 지금 차은우 씨가 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한 음식점을 자기 가족이 운영한다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자신의 단골집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고 그 가게는 또 SNS에 어제 얼굴 천재 차은우님께서 방문을 해주셨다.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아니 정말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많이 찾아주세요 해도 많이 갔을 것 같거든요. 보통의 우리 대중들은 스타들에 대해서 진실성, 진정성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모친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홍보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솔직하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곳이니까 팬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보였을 텐데 홍보는 하는데 본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것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의구심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위로 이 페이퍼 컴퍼니라고 불리는 이 A법인의 어떤 존재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식당에서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인 것을 숨기면서까지 홍보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1인 기획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 책임 회사로 변경된 거 이거 뭐 전문가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세워가지고 매출을 용역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금액을 배분받는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다수, 그러니까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양측의 컨설팅을 통해서 절세 전략이라는 어떤 미명화의 컨설팅을 잘못 받을 개연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절세라고 볼지 불법이라고 볼지는 사실은 공권력을 가진 세무당국과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까지는 다소 무리 있는 어떤 컨설팅이나 이 구조를 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 구조를 짰다고 한다면 이 조세 포탈이 공범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한 책임 회사라는 것은 책임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로.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임원이나 대표이사들이 연대 책임과 책임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유한 책임 사원들은 본인이 출자한 금액만큼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다한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위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일정 규모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회계 감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시 의무를 지지 않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회계를 처리하거나 비용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감시하기가 취약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회사를 유한 책임 회사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불투명한 회계를 숨기거나 이것을 편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장소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강남 대신에 강화도에 법인을 등록한 거는 취득세가 3분의 1로 아낄 수 있는 성장 권리 권역이기 때문이다. 관리 권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재 최종 그 법인의 주소는 강남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강화로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해서 법인이 많은 수익을 받게 되면 그걸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업을 그 등기 목적으로 넣은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강화도에 법인 주소지를 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최초의 1인 회사의 주소는 김포라고 알려지고 있고 두 번째 주사가 이제 강화로 알려지고 있고 세 번째가 강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주소를 변경하는 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서 어떤 주소가 필요해서 법인 자체 그러니까 허울뿐인 주소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도를 쓴 것인지 이렇게 부동산 투자까지 염두해서 강화도를 설정한 건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 씨 측에서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조세 포탈 이후로 법적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것은 과세 적부심 그리고 그 이어서의 행정 심판 청구까지 이 200억대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한 다퉈서 줄여보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문제하고도 맞물리는 건데요. 이미 이것은 세무당국에서 아무리 기획사를 법인으로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1인이 운영하고 1인한테 소득이 기속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개인 소득세 처리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운 이상이고 이와 같이 차은우 씨 모델로 법인의 수익이 많으니까 다른 법인으로 가져가서 분산시키는 방식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은 1인이 개인 소득세를 다 내는 게 맞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자체도 앞으로는 이 절세가 아니라 편법을 넘어서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례로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추위가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한 주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동산 간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철원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 서울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아 무척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2도, 광주 3도, 대구 5도 등 평년 수준을 1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추위 속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또다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1cm 안팎이나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지만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호남에도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네, 따라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가습기 물은 생수나 정수기 물보다 수돗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매일 교체해야 하고 코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습기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3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사용 중에는 실내 환기를 자주 해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